안녕하세요. 영화 콘텐츠 제작 크루 온더플로어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펀치 드렁크 무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더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4년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작품들 보셨나요? 작년 가장 화제가 되었던 작품 중 하나인 오펜하이머가 감독상을 포함한 13개 부문에서 노미네이트 되면서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는데요. 녹음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상식이 진행되기 전이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올해는 오펜하이머의 독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오스카를 보기 전 미국이 사랑하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의 명작 인셉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인셉션은 2010년 개봉작으로 화려한 수상 이력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600만이라는 관객을 동원하면서 평단과 관객에게 모두 사랑받는 작품이었죠. 패널분들도 모두 이 작품을 재밌게 보셨다고 해서 재밌는 방송이 될 것 같은데요. 영화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함께 영화 이야기를 나눌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닉네임과 간단한 소개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오야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셉션 방송의 패널로 함께하게 된 지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함께하게 된 달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패널분들 소개도 하였으니 이제 명작 투파보기 인셉션 1부 진행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영화의 초, 중, 후반부 줄거리를 나누어서 각각의 장면들을 살펴보고 좋았던 연출이나 대사, 마음이 가는 장면과 같은 영화 내부의 요소를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 패널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다들 평소에 SF 영화를 좋아하시나요?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 드라마 종류를 많이 좋아했어서 인간사에 대한 이야기를 재밌게 보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취향이 바뀌고 있는지 SF도 약간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체험적 요소가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SF도 좀 많이 찾아보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혹시 오얀님은 SF 영화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저는 SF 영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SF 장르가 과학을 기반으로 든 뭔가 현실적인 판타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런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롭고 재밌더라고요. 맞아.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막 CG 처리해서 하는 그런 연출들도 너무 재밌고 좋아해서 그 놀란 감독의 다른 SF 영화도 재밌게 감상했습니다. 평소에 논란을 좋아하시나 보네요. 네, 맞아요. 지아님은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과학을 막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과학적 주제들을 되게 흥미롭게 여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다루는 영화들도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고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한 결과물을 보는 게 재밌다고 느껴서 좋아합니다. 달리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주로 보게 되는 영화 장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면 SF는 이제 제가 겪어보지 못한 판타지를 주로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특히 액션이나 CG 같은 연출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다른 장르보다도 특히 더 기대를 하고 보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재미가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다들 얘기하셨다시피 저희가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대신 체험하게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확실히 SF 소재는 영화적 체험이 많이 제공이 되면서 영화라는 미디어의 매력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은데요. 오늘 다룰 인셉션에서도 그런 SF적 요소가 정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번 방송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지아님, 인셉션의 초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영화는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해진 어느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꿈을 통해 생각을 추출하는 직업을 가진 코브는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 집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코브에게 사이토가 나타나 인셉션을 통해 피셔의 회사를 무너뜨린다면 오명을 벗겨주겠다고 말하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코브는 무모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둘 팀을 꾸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초반부 보시면서 혹시 어떤 장면이나 설정 그리고 연출이 좋았었는지 한번 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달리님은 혹시 초반부에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코브가 임스를 만난 다음에 어떤 남자들한테 쫓기는 긴박한 장면이 있잖아요. 네네. 저는 이때 사이토의 등장이 너무 좋더라고요. 음. 도망치느라 막 정신없는 코브랑 되게 별것 아닌 일이라는 것처럼 차를 타고 등장해서 태워줄까? 미스터 코브? 하고 아. 코브한테 말을 거는 그 장면이 너무 갭 차이가 잘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치솟던 긴박함을 이제 사이토의 등장으로 한 번에 잠재워준 느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능청스럽게 임스까지 합류되면서 자연스럽게 추격신을 마무리 지은 것 같아서 이 연출이 참 좋았습니다. 되게 사이토가 좀 흑기사? 맞아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조력자의 역할이 그렇게 딱 보였던 것 같아요. 능력이 되게 많잖아요. 막 갑자기 비행기 회사 샀다고 비행기 그러고. 회사도 사고. 맞아요. 귀찮아질 것 같아서 내가 샀어 이러버리고. 참 저는 그 처음은 아니고 아리아드네한테 꿈에 대한 설명을 해줄 때 막 네. 과일 가게에서 과일 팡팡 터지고 음. 그러다가 건물이라 해야 되나? 지면이 이렇게 반으로 접히면서 두 사람이 이렇게 맞춰서 딱 직각으로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CG 처리를 잘 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약간 시각적 요소가 확 도파민은 아닌데 그거에 대한 매력이 딱 확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게 그 연출이 처음 볼 때도 엄청 압도적으로 느껴져서 제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는데도 그게 진짜 기억에 많이 남는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번 봐도 확실히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야님은 혹시 어떤 장면이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장면보다는 그 설정이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무의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아리아드네에게 아리아드네가 뭐 꿈을 어떻게 이 인물들이 다 어떻게 생겨난 거냐 이렇게 막 물어보는데 이거는 너의 무의식이 만든 존재들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부자연스러워도 그 꿈속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여기지 않느냐 맞아요. 하면서 무의식이란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게 인상이 깊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뭐 20%밖에 그걸 못하는데 꿈속에서는 엄청 많이 활동을 한다던가 뭐 활동이 20배 빨라져서 그 시간이 엄청 더 길어진다던가 맞아요.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구성이 되게 짜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영화 보시면서 약간 이거는 많은 평 중에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세요? 보면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부분이 있으셨어요? 저는 어려웠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그 꿈을 꾸는 사람이 있고 그걸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약간 분리되어 있는데 네네. 그걸 처음엔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게 막 혼재되면서 그럼 여기서 꿈을 꾸는 사람은 누구지? 이렇게 좀 바로 알아보기 어려워가지고 네, 그게 어려웠습니다. 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뭔가 영화 내용 자체가 엄청 어렵다 이게 아니라 영화 속도 흐름을 따라가는 게 진짜 맞아요. 어려웠던 거죠. 전개가 좀 빠르죠. 네, 맞아요. 이게 막 그것도 꿈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막 꿈 안에서 또 꿈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제가 알기로 200번이 넘는데요. 200번이 넘는 횟수로 이렇게 막 복잡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흐름을 따라잡는 게 저는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플롯이 진짜 왔다 갔다를 많이 해요. CJ가. 맞아요. 그걸 따라가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맞아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나이가 훨씬 어릴 때여서 이게 어려웠었나라는 걸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몇 살 때였죠? 그때가 제가 한 10살 때인가 진짜 9살 때인가 그쯤이었을 거예요. 나왔을 때 거의 바로 아니요, 그건 아니고 한 12살 때쯤 처음 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돌이켜 보니까 그냥 내가 이 영화를 여러 번 봐서 지금 좀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다 패널분들도 다 N차 관람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처음 봤을 때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고 지금 봤을 때의 느낌만 드니까 스토리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다음 질문으로 아리아드네에게 처음 꿈속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들이 팡팡 터지는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도 CG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많이들 알려진 게 평소에 논란은 CG 처리를 안 하는 걸로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일각에서는 고집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정도 지경까지 오를 거다라는 말도 있어서 혹시 패널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야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이제 CG를 안 하는 게 굉장히 그 배우들한테 몰입이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겠다. 이제 대부분의 CG 영화 제작하는 걸 보면은 그린 스크린에서 이제 다 찍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보면은 특히 메이킹 영상 보고 있으면 좀 웃기잖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막 막 그래서- 가면 쓰고 네. 스티커 붙이고 이런 거. 쫄쫄 그래서 있고. 아, 쫄쫄 있고. 막 그 라이프 오브 파이 거기선 호랑이를 그 맞아. 약간 인형? 아 맞아요. 인형도 봤어요. 아니고 무슨 막 천에 감싼 뭐 이상한 맞아요. 걸 거기다 하고 배우가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확실히 배우들이 더 몰입을 해서 리얼한 연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배우들한테 확실히 도움이 된다. 생각. 네. 달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CG 이렇게 처리를 안 하는 거를 보고 왜 미야자키 하야오도 애니를 제작할 때 꼭 수작업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미야자키 하야오 인터뷰 중에서 이제 자기가 수작업을 할 때 의도치 않게 선이 휘거나 뭐 뒤틀리는 것이 오히려 약간 감각적인 동작을 만들어내서 좋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논란도 이거랑 같은 맥락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는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은 그 방식에서 나오는 어떠한 연출이나 느낌을 알기 때문에 꾸준히 약간 자신만의 방식을 고집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고집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런 고집으로 논란만의 영화가 완성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현실주의를 표현하는 데는 그 입체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논란이.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거 저번 21년도인가 나온 테넷 작품에 네. 비행기가 통째로 아, 날아가는 장면이 맞아요. 있는데 그것도 아. CG 처리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다크나이트 트럭 전복신 그런 것들도 보면은 아, 참 잘 만들었다 싶은데 제작비를 생각해 보면 또 아.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그게 그렇죠. 사실 엄청 무리잖아요. 그거 한 번 만약에 실패하면은 다시 한 번에 찍지도 붙이면 못해. 다시 찍지도 못하는데 진짜 맞아. 진짜 논란이니까 되는 거다. 아, 라는 생각도 맞아요. 들어요. 맞아요. 참 영화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잘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결과물이 그만큼 또 훌륭하니까 아, 맞아요, 그걸 맞아요. 또 반대할 수도 맞아, 없고 투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더피님이랑 비슷한 의견인데 저는 천재들은 꼭 그런 괴짜 같은 철학이 맞아요. 하나씩은 존재한다고 고집.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효율 비효율을 따지자면 요즘 CG 기술이 너무 발전이 돼 있으니까 뭐 비효율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누구나 타협하기 싫은 자신의 철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또 그 철학이란 기준을 잘 고수해 나가고 그런 고집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건 논란이 그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니까 그런 투자를 받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저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에요. 다들 논란을 좋아하셔서 그런지 그런 것 같아요. 긍정적인 편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가서 영화 장면 질문을 하나 드리면 아까 달린님이 말씀하신 코브가 쫓기는 장면 있잖아요. 네. 임스를 설득하기 위해 케냐로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막 긴박하게 쫓기는 장면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그때부터 약간 영화의 긴장감이라고 해나 몰입감이 확 올라가거든요. 맞아요. 그때 음악도 되게 좋았고 그래서 막 뒤에 쫓아오는데 디카프리오가 연기한 호브도 되게 인물이 선명하게 입체적으로 나와서 그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지아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되게 긴장감 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 막판에 골목길이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 골목길에 딱 끼어서 아, 오도 가도 맞아. 못하고 있을 때 막 뒤에서는 총 드는 사람들이 쫓아오고 있고 막 제가 다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솔직히 저는 이게 영화고 어쨌든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으니까 주인공이 30분 만에 죽지는 않을 않겠다. 거다. 약간 이런 믿음이 있었어서 뭐 엄청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 긴장감을 확 끌어올려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달리님은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더 덧붙일 내용 있나요? 확실히 약간 영화 음악의 중요성을 좀 음. 다시 한번 느꼈던 장면인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씬 자체가 엄청 쫓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긴박하고 네. 그래서 그 상황 자체가 주는 긴박함은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그 긴박함을 극대화시켜주는 건 저는 음악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스 짐머의 음악이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확 높여준 장면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그 로케가 케냐였다는 것도 되게 좋았는데 좀
전 처음에 인도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아, 중동의 저도요. 느낌이 나는 거예요. 맞아, 근데 맞아. 케냐더라고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가게에서 코브가 이제 아. 손님이 저희 아. 앉아있으려 하는데 아, 맞아, 주인이 나가 맞아. 이렇게 해서 그 눈치 보다 도망가고 약간 맞아.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런 이국적인 느낌이 나서 더 매력적이었고 또 첩보 액션물 이제 장르가 거기서 이제 극대화가 되니까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때부터 확 음. 그게 몰입감이 올라간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이 이후에 유서프를 모으고 그 다음에 이제 팀을 하나씩 다 완성을 시키잖아요. 네. 인셉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코브가 멤버들을 다 모으고 그 멤버가 다 모였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혹시 패널분들은 이 멤버들 중에 가장 애착이 가는 매력적인 인물이 있으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말할까요? 네네. 저는 임스가 어. 토마디를 평소에 좋아하기도 하고 사실 음. 남자라면 안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토마디. 맞아요. 토마디 너무 마초 그 매력적인데 맞아요. 그 매력이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아요. 약간 되게 맞아요. 장난꾸러기잖아요. 좀 능글미 맞아. 있어요. 맞아요. 뻔뻔하고 능그럽고 맞아요. 그 조셉 고든레빗이랑도 되게 티키타카하고 맞아요. 그 둘의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약간 림스는 능글미가 되게 넘치고 아서는 약간 댄디보이 스타일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둘이 약간 브로맨스 보는 재미가 맞아요. 있더라고요. 되게 진지하고 되게 장난꾸러기고 약간 두 맞아요. 사람의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맞아. 지아님은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도 똑같이 임스인데요. 어허. 톰 하디 배우 자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 임스 캐릭터 성격 자체가 너무 매력 있더라고요. 약간 능청스럽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매력 있는 캐릭터다 싶은데 저는 사실 이 막판에 영화 보면서는 임스가 진짜 다 했다. 임스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한다. 하드 캐리했다. 능글거리지만 제일 열심히 하는 캐릭터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달리님은요? 저도 임스인데 그래서 토마디 다 팬밖에 임스. 없어. 네, 토마디를 좋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게 임스 특유의 그 장난스러운 대사가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랑 별개로 또 임스의 능력이 되게 출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존이 임스라는 캐릭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가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임스도 굉장히 좋았고 아까 조셉 고든 레빗 조토끼. 조토끼가 캐릭터가 되게 정석적이고 맞아요. 뭔가 바른 사나이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단정한 느낌? 그것도 음. 되게 좋았는데 두 번째 꿈이었나요? 거기서 찰스 작전 수행하는데 아리아드나한테 키스 하러 가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니네 이렇게 아님 말고. 아니었네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약간 반전 매력. 맞아. 좀 프롤러팅 좀 하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맞아. 그 진짜 영화 선수야 선수. 그 영화 보면 둘이 약간 좀 그런 케미가 보이잖아요. 뭔가 로맨스 아닌 로맨스, 살짝의 맞아요. 여지를 남겨주는 약간 그런 미묘한 맞아요. 기류가 그것도 좋았어요. 맞아요. 약간 논란 특유의 유머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음. 툭툭 던지는. 맞아요. 약간 임스 할 때도 그렇고. 대놓고는 아니지만. 맞아요. 음. 그 기억나는 것 중에 킥 설명하는데 아리아드네가 킥 뭐냐고 하는데 조셉이 의자 이렇게 제끼고 있는데 발로 딱 찬 다음에 맞아요. 이게 킥이야 이러고 조셉이 딱 쳐다보잖아요. 근데 그 맞아요. 표정이 너무 귀여웠어요. 맞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배우 라인업도 짱짱한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인셉션의 내막이 정말 궁금해져요. 뒷 이야기를 바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야님 중반부 줄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인셉션을 수행하기 위한 코브 팀은 피셔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첫 번째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무의식 방어를 훈련받은 피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방해꾼들이 등장하면서 사이토가 총에 맞게 됩니다. 계획에 없던 일이 벌어지자 상황이 위급해지면서 시간 촉박해지는데요. 코브는 어쩔 수 없이 꿈속을 자각시키는 찰스를 감행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 중반부 이후부터가 진짜 인셉션의 제목에 맞는 내용들이 펼쳐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중반부부터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보시면서 흥미로웠던 장면이나 대사, 설정 같은 게 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엔 답답했던 건데 그 아리아드네가 코브가 계속 그 꿈속 멜 만나러 가고 있으면 네. 끼어들잖아요. 맞아요. 호기심을 맞아요. 못 참고 계속 알 필요 없다고 호브가 보면서 저 약간 사생활은 좀 지켜주지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브의 꿈속으로 들어가서 멜과 처음 마주하는데 그 장면이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N차 관람을 하니까 창문 열리고 커튼이 펄럭펄럭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암시하는 게 꽤 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진짜 저는 1차 관람했을 때 멜이 사이코패스인 줄 알았거든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맞아. 눈도 처음에 엄청 이렇게 희번뜩하면서 맞아요. 그 장면 기억나세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는데 딱 아리아드네 지켜보고 있으니까 멜이 탁 아리아드네 이렇게 쳐다보면서 맞아. 쟤는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맞아, 하는데 맞아. 진짜 거기서 맞아요. 갑자기 공포물인가? 살짝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멜의 캐릭터가 진짜 강력하게 딱 이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지아님은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그 림보랑 상대적 시간을 설명하잖아요. 중간에서 그게 처음부터 나오지 않고 그 꿈속에 들어오고 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림보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늘 모든 인간은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무의식이라는 게 우리한테 너무 아직 미지의 세계다 보니까 그런 맞지, 거를 맞지. 이런 설정으로 구현해냈구나 음. 이런 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림보가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림보에 대해서 밝히는 상황이 막 긴박하잖아요. 비는 맞아, 쏟아지고 맞아. 사이토는 총에 맞아서 고통스러워하고 서로 막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맞아, 막 맞아, 탓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무한한 무의식의 세계가 림보다 딱 얘기를 하는데 이런 꿈의 단계 설정 자체가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꿈이라는 하나의 큰 주제로 이런 세계관을 만들어냈을까 하고 감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확실히 림보가 없었으면 이야기가 조금 밋밋해졌을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림보라는 무한한 세계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야기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풍부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그 영화는 저는 좀 그러니까 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만약에 림보가 없으면 그냥 꿈에서 죽으면 바로 현실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 위기 상황을 만들어주는 설정이 림보였던 것 같아요. 저는 또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가 피셔한테 생각을 심기 위해서 엄청 치밀하게 작전을 세워 나가잖아요. 맞아, 맞아. 뭐 얘가 전세기를 타는데 그 전세기를 못 타기 위해서 전세기를 고장낸 다음에 맞아, 그 맞아. 항공사를 인수해서 거기에 태워서 꿈의 시간을 벌고 맞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브라우닝 삼촌으로 위장해서 얘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이끌어낸다든지 사소한 디테일들까지 엄청 세세하게 구현을 해서 몰입하면서 봤던 것 같고 또 그게 계획이 너무 치밀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가 틀어지면은 전부가 틀어지고 맞아요. 다 숲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이거를 관객 입장에서 볼 때도 저거를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꿈에서 이제 사이토가 총에 맞아서 림보에 빠진다 하니까 다 멘붕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코브가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림보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얘 뼈 제이다. 왜 이렇게 화내지? 뒤틀리면 예, 화낸다. 진짜 화내네 이랬는데 그래서 아소한테 거의 비난을 하면서 이건 너 담당이잖아 이러면서 맞아요. 엄청 맹비난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림보의 정체 이렇게 나오면서 저래서 저렇게 화가 났구나. 딱딱딱 이어지는. 맞아요. 그 림보 얘기가 나와가지고 림보의 최대 피해자는 사실 멜과 코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브가 멜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꿈속에 들어가서 멜과 이렇게 계속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속에 아리아드네가 나오는 거고. 네. 이런 코브의 행동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지아님? 저는 이게 참 코브가 자신의 하나뿐인 반쪽을 잃은 거니까 안쓰럽고 슬픈 건 당연해요. 근데 그 죄책감과 슬픔으로 인해 멜을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무의식에 둔 채 만나러 가는 것 때문에 그 코브의 무의식이 동료들과 일할 때 동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저는 계속 거기에 그 와이프를 잊지 못한 채 찾아가기 때문에 그 증상이 더 심해졌던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빨리 극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이거는 생각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 그 코브가 이제 작전 중에서도 계속 밤에 혼자서 꿈속으로 들어가서 맞죠. 멜을 만나니까 저는 그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봤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 무의식의 영향이 세진다는 생각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오히려 계속 만나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맞아요. 계속 들어갈까 그쵸. 여기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로맨틱하다 이거보다는 안타까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코브한테는 좀 너무 잔인한 상황이잖아요. 세상에 없는 그쵸. 멜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만큼 코브가 멜을 사랑한다는 걸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너무 안타까움이 더 컸다. 아까 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되게 슬프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보면서 울었어요. 그 슬픔의 포인트가 혹시 이런 안타까움이었나요? 네, 뭔가 평생 못 잊고 살겠구나 저 사람은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 슬픈데 네 코브가 그래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러니까 제가 엄청난 공감 못하는 티가 된 것 슬프지 같은 않았다는 기분이 지아님. 답답해. 약간 이런 느낌이네. 빨리 극복해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만큼 사랑했대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 코브한테 아리아드네가 그 어떤 감정을 느끼냐 이렇게 물었을 때 코브가 약간 이렇게 정막을 유지하다가 길티라는 단어를 뱉잖아요. 그래서 그 단어가 정말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얘가 사실 사랑의 감정보다 그 죄책감의 감정으로 얘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진짜 아, 이 서사 미쳤다. 아, 어떻게 이런 생각이 막 마구마구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보면서 별 생각 없었는데 어머, 어머. 그냥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사랑했나 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패널분들 얘기 들으니까 좀 안타까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넘어가서 약간 이건 쉬어가는 용으로 환기 질문인데 실제로 인셉션이나 디셉션이 가능하다고 하면 혹시 주입하거나 지우고 싶은 이념이나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가 궁금해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네. 좋아요. 저는 약간 자존감 지킴이 생각. 오, 네. 저랑 비슷해요. 자존감을 지키는 거나 아니면 쉽게 만족을 할 수 있는 능력 뭐 이런 거 약간 만족을 하면 어쨌든 행복감이라는 게 만족으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래서 만족을 쉽게 잘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삶이 윤택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랑 되게 비슷해요. 이게 사실 주입이라는 단어 자체가 긍정적인 느낌을 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서도 인셉션이나 디셉션이 얼마나 사람한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으니까 막 엄청난 이념을 주입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주입을 한다면 너의 인생에 역경은 언제나 존재하겠지만 결국엔 이겨낸다. 약간 이 정도의 이념만 딱 주입하고 싶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음. 모토를. 왜냐면 막 운명을 막 뒤바꿀 만한 정도의 이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딱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약간의 희망은 주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달리님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추상적이거나 어떤 성격적인 부분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주입하는 걸로 살짝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제가 뭐 어떤 생각을 하길 후회하거나 아 이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은 당연히 있는데 뭔가 인셉션이나 디셉션을 감행할 만큼 원하는 이념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화 전체적으로 제일 크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가 무엇인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상 한마디의 말이 얼마나 사람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계속 강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이 원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니까 제가 그 정도를 감수할 만큼의 원하는 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줏대 있게. 그때 있게 산다. 전 지우고 싶은 게 생각나는데요. 네. 저는 좀 많이 게을러가지고 아. 이제 어떻게 되겠지 막 이러고 직전까지 이제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시험 기간에 이제 벼락치기 공부법을 아주 매일매일 쓰는데 이제 그때마다 후회하면서도 그 다음 시험 기간에 또 그런 자신을 발견하면서 좀 그걸 지우고 싶다. 그건 저도 지우고 싶은데요. 제가 진짜 지워야 돼요. 다들 지우고 싶거나 그런 게 크진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 맞아요. 세상에는 이런 인셉션이나 디셉션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지금대로 사는 게 맞아요. 좋은 것 같고 다시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논란의 영화들을 살펴보면은 되게 선정적이지 않은 플롯으로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 영화도 그런데 패널분들은 이런 비선형적인 플롯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달리님은 이런 구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사건의 흐름이 막 관객 머릿속에서 딱 맞춰졌을 때 되게 엄청난 쾌감, 막 희열. 전율, 맞아요, 희열 맞아요. 이런 걸 줄 수 있지만 이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했을 때는 이야기의 흐름 전체가 엉성해지고 그냥 의문점만 남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셉션 같은 경우에는 선형적이지 않은 플롯임에도 영화를 보면 볼수록 사건 간의 흐름이 점차 유기적으로 연결이 잘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효과적으로 사용된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비선형적인 플롯 구조가 관객 입장에선 퍼즐을 푸는 느낌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저게 왜
저렇게 되지? 이렇게 문제를 푸는 느낌인데 근데 이것도 놀란 감독의 역량이 되니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스토리를 짜고도 힘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플롯 좀 꼽아볼까? 약간 이런 맞아요. 식이지 않을까. 맞아. 되게 이 사람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 자기만의 생각을 이렇게 다 펼쳐놨을 때 이 관객들이 그걸 설득할 수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 같은데 플롯은 맞아. 이 감독은 되게 대중적으로 영화를 잘 만들잖아요. 그쵸. 되게 어려운 영화들을 만듦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설득시키니까 이런 비전형적인 플롯 구조에도 되게 자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지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게 논란의 영화를 매력 있게 만드는 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시 이게 좀 어려우니까 다시 보게 만들잖아요. 이 맞아요. N차 관람을 맞아요. 유발하는 영화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달리님이 방금 하시는 말씀 들으니까 아 맞아 이게 인셉션에서는 저도 되게 잘 쓰인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좀 테넷이나 이렇게 좀 더 어렵다라는 평단의 평을 많이 들었던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생각해봤을 때 아 이 비선형적 구도를 사용하는 건 좋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도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확실히 논란의 영화들은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달리님이 말씀하신 희열이나 쾌감 이런 것도 같이 동반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후반부 줄거리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달리님이 후반부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더 이상 도망갈 수 없게 된 첫 번째 꿈에서 유서프는 킥을 사용하기 위해 노래를 틀고 이를 들은 아서는 설원에 있는 이들을 깨우기 위해 무중력 상태에서 폭탄을 설치하는데요. 한편 설원에서는 총에 맞은 피셔가 림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인셉션을 포기할 수 없었던 코브는 피셔를 살리기 위해 한 번 더 꿈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결국 피셔를 깨운 뒤 인셉션에 성공합니다. 후반부 보시면서 흥미로웠던 연출이나 대사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지한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림보에 도착해서 코브가 아리아드네에게 알아야 하는 게 있다 하면서 설명해주는 대사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 대사가 뭐냐면 생각은 바이러스처럼 생명력이 강해 전염성이 강하고 원대한 계획의 시가 되기도 하지 한 사람을 규정하거나 파괴하기도 해. 이 대사인데요. 저는 그게 단지 이 영화 속 세계관에서만 국한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되게 잘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말은 칼이 될 수 있고 문화는 사상을 심고 힘을 가지고 한마디 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린다고 생각해서 그 대사가 되게 마음에 콕 박혔던 것 같아요. 되게 교양 있으시다. 아닙니다. 되게 교양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공감하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오야님은 그러면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결말 부분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사이토의 림보에 코브가 들어가서 얘기를 나누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둘 다 이 림보를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이토가 한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 하는데 이제 코브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둘 다 이게 꿈이라는 거를 깨닫고 드디어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깨닫는 그 사이토의 연기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사이토가 굉장히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림보에서 엄청 오랜 시간을 보낸 거잖아요. 그쵸. 그걸 보면서 사이토가 이거의 최대 피해자 아닌가. 또 든 생각이 이게 사이토의 서사가 좀 빈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네. 왜냐면은 사이토의 동기는 그거잖아요. 이 회사가 독점을 막기 위해서 맞아요. 피셔의 기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약간 이걸로만 했을 때는 이 사이토가 치른 대가가 너무 센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에도 동기가 좀 더 풍부했으면은 더 사이토의 서사도 더 살아날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들어보니까 사이토가 이 동료들과 크게 유대감을 쌓는 그런 과정도 우리에게 크게 보여지진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한다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그걸 조금 더 길게 풀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영화가 거의 한 3시간 반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도 근데 그런 게 추가로 설명됐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해요. 네, 맞아요. 그 논란 말 들어보면은 그 사이토의 역을 와타나베 켄으로 애초에 심어두고 생각을 했대요. 이 배역을. 그래서 그 긴 테이블에 앉아서 둘이 독대하는 씬을 보면
표정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네. 맞아요. 디카프리오랑 와타나베가 진짜 연기를 잘한다를 맞아요. 거기서 맞아요. 한 번 더 느낀 것 같아요. 음. 달리님은 혹시 어떤 장면이 기억 남으세요? 저는 이상하게 이번에 인셉션을 다시 보면서 저는 코브랑 멜의 관계성에 그렇게 집중을 하게 됐나 봐요. 음. 그래서 후반부에 멜이 계속해서 코브의 무의식에서 코브를 방해했던 이유가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멜에게 인셉션을 했던 코브의 그런 과거가 사실 어디까지나 멜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었는데 이게 결국 독이 돼서 멜과 코브를 갈라놓았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대사가 코브가 멜한테 이제 당신은 내 안의 그림자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겉모습은 완전히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말을 하는 심정이 어떨까 해서 저는 이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도 진짜 그 부분 진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코브가 멜에게 그림자일 뿐이야 하면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 안에 그런 장단점이 너에게서 보이지 않는다. 맞아요. 이 말이 엄청 인상 깊었던 게 코브의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멜이 엄청 코브를 방해하고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런 걸 보면서 분명 아서가 멜은 굉장히 사랑스러운 여자였다고 했는데 그리고 코브도 엄청 사랑하는 여자인데 저런 매력적인 모습이 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맞아. 코브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아 코브가 사랑했던 멜은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코브가 저렇게 잊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그 사이토도 엄청 오랜 시간 동안 림보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사이토는 자신의 정신을 놓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쳐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만약에 코브가 멜한테 그런 인셉션을 걸지 않았다면 현실로 돌아왔을 때 멜이 이것이 현실이라고 믿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 근데 인셉션을 걸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아, 생각을 하긴 해요. 그게 맞아요. 멜이 너무 깊은 꿈속에 들어가서 그거를 자각을 못하니까 맞아요. 호브도 이제 최후의 수단으로 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긴 합니다. 맞아요. 멜이 이제 그 림보에서 여기를 현실이라고 믿으면서 안 나가게 됐던 거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코브가 이제 인셉션을 하게 된 건데 그런 상황이 진짜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코브도 이제 현실에 있는 자식들도 있고 자기도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인셉션을 한 건데 그게 이렇게 이어져서 현실의 멜에서도 영향을 미치다니 이런 안타까운 점들이 날 맞아요. 미치게 해. 저는 개인적으로 그 봉고차 떨어지는 씬이 음. 가장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 2초 동안 떨어지고 그걸 이제 복도 씬에서 무중력으로 나타내고 교차 편집되면서 되게 다양한 플롯으로 전개가 되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인상 깊었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지한님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아까 결말에서 긴박한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장면이었는데 사실 이 장면이 저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긴장감이 최고조였던 장면이라 그냥 관객들이 전부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맞아요. 장면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 조금만 늦어도 킥을 타고 돌아갈 수 없으니까 같이 막 마음을 졸이면서 보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조금 걸리는 게 그 아서가 있던 꿈의 단계에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설원에 있을 때 코브가 아서는 한 2, 3분, 우리는 맞아요. 20분 정도 남았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2분 동안 아서가 엄청나게 많은 맞아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방에 들어가서 적군 물러뜨리고 네, 적군 무너뜨리고 방에 들어가서 동료들을 묶고 빼와서 엘리베이터까지 태우고 폭탄 폭탄까지 설치하고. 설치하는 그 모든 시간이 과연 2분 안에 가능한가? 거의 출발 드림팀이었어요. 맞아요. 특수요원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서가 그게 좀- 엄청 빠르거나 아니면 거의 꿈속 시간이 100배거나 그쵸.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속도감이 뭔가 느껴지는 연출도 아니었어서 좀 맞아요. 궁금하긴 했어요. 맞아요. 그 부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자동차가 떨어지는 장면과 호텔 장면과 설원 장면 세 개를 다른 시간대를 이렇게 교차 편집하는 게 덩케르크 영화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도 세 개의 다른 시간대를 교차 편집하면서 보여주는데 논란이 참 이런 연출을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달리님은요? 저는 그게 인상이 남았던 것 같은데 봉고차는 계속 천천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 교차 편집이 되면서 각기 막 다른 장소에서 긴박하게 킥을 시도하는 장면이 계속해서 대비를 이루는데 이러한 대비가 주는 긴장감이 맞아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확실히 이 장면이 클라이맥스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장면이 제일 인상 깊긴 했는데 대사로 치면은 계속 메리 말하는 목적지 없는 기차 탄다. 그게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저는 대사 중에서는. 네. 근데 이게 딱 그 사건의 전말이 나오는 게 둘이 이제 기차에 마주보고 누워서 대사를 외치는 거잖아요. 막 소리치면서. 맞아요. 이게 진짜 영화의 모든 걸 말해주는 대사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었는데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 대사가 정말 좋았는데요. 이 대사가 이제 메리 호텔에서 뛰어내리기 전에나 뭐 기차에서 누워 있거나 이럴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목적지가 없다는 게 죽기 때문에 이게 있고 거기서 나온 대사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나 대비를 이루면서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대사 맞아요. 자체가 좀 사연이 많은 함축적인 맞아요. 이야기가 함축적인. 담긴 대사다. 대사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중의적 의미가 담겨서 너무 마음 찢어진다. 달리님은요? 저는 멜과 코브의 관계성을 정말 집중해서 본 사람으로서 맞죠. 그 손을 잡고 기차 철도에 누워서 목적지가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 네. 근데 그럼에도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되게 로맨틱하면서도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코브가 이젠 멜을 영원히 보내줄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서야 이제 코브가 멜을 완전히 보내주는구나 싶어서 그 기차 철도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사실은 이 대사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적지 없는 기차를 탔다고? 근데 이거를 왜 이 장면에서 말하는 거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냥 계속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저는 목적지 없는 기차를 탔다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약간 이해했거든요. 둘은 이미 그 꿈에 관한 약간 실험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림보까지 내려가는 그런 무모한 실험을 함으로써 이미 우리는 한번 달리는 기차에 올라타 버렸고 이제 더는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데 여기서 목적지는 없지만 우리 둘이 함께니까 그냥 그 사실 자체로 우리는 그냥 만족한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대사를 이해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목적지 없다는 게 정찰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계속 도는 꿈속에 들어가는 게 이 사람과 영혼을 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목적지 없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지 않나. 그래서 죽음 없는 계속 이 사람과 둘이 함께 하고 싶다. 이런 걸로 받아들였었어요. 그러면 목적지라는 단어를 죽음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목적지 없다가 정차하지 않는 기차에 올라탔다. 내릴 수 없다. 정찰. 맞아요. 그런 걸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엔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되게 논란이 많았던 장면 중에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말부인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셨을지가 궁금해요. 저는 그냥 해피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맞아요. 팽이가 비틀비틀 그러면서 이제 쓰러지겠구나 하면서 근데 저는 오히려 쓰러지는 걸 거기까지 안 찍고 컷을 한 게 더 여운이 훨씬 남다고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이제 그거 논란이 많잖아요. 이게 꿈속이다 아직. 맞아요. 그래서 꿈속인지 현실인지. 오히려 그걸 보고 충격을 먹어서 꿈속인가? 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선택지는 없었는데. 네. 저랑도 비슷한데 저도 사실 이 영화 처음 봤을 때 너무 현실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인터넷에 그 해석을 찾아볼 때 이게 갈린다 이런 말을 듣고 좀 놀랐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팽이가 아직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애들 얼굴이 나왔다는 거에 집중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팽이가 멈추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은 그저 감독이 관객들에게 여운과 어떤 흥미를 더 자극하기 위해서 연출한 정도였다고 생각하고 그 마지막에 아이들 얼굴이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그 영화 내내 지속적으로 아이들의 뒷모습만 보여줬고 심지어 메리 꿈속에서 우리의 진짜 아이들을 보여줄게 하면서 부르는데 안 보잖아요. 코브가. 근데 마지막에 직접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현실임을 말해준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저도 일부러 모호하게 연출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꿈인지 현실인지가 중요할 수도 있지만 저는 코브가 아이들에게 돌아갔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딱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이게 말씀해주신 대로 돌아가는 팽이가 계속 돌아가는지
쓰러지는지를 비추지 않고 카메라가 아이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코브를 비추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영화의 의도가 그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꿈이나 현실이나 이제 팽이를 보지 않는 코브의 모습이 그냥 아이들한테 돌아갔다는 그 만족감에 있다 결말이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찾아보면서 그런 게 제일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해석이. 저도 그 해석 굉장히 좋네요. 왜냐면은 그 코브가 음. 그 꿈을 꾼 다음에는 정말 집착하듯이 팽이를 맞아요. 계속 계속 돌리고 돌리죠. 막 세수 막 하면서 그 매일 꿈을 꾼 다음에도 팽이 계속 돌리고 이게 진짜 코브의 정서가 불안정하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극복했다는 네, 그쵸, 그쵸. 그러네요. 이거 진짜 성장 스토리였네요. 로드무비인 것 같기도 하네요. 저도 얘기 들으니까 뭔가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전에는 꼭 그게 쓰러지는 모습을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코브가. 근데 그냥 돌려놓고 아이들한테 그냥 가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모습에서 코브는 더 이상 이것에 집착하지 않는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게 의도인 것 같은데 맞아요. 그게 과연 성공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를 맞아요. 계속 가르고 그러네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착하니까. 네, 맞아요. 이게 조금 만약에 의도였다면 아쉽지 않았을까 아. 감독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속 여운이 남는 것 같긴 해요. 음, 계속 보여주지 않는 아이들의 얼굴이 결국 비춰지니까 맞아요. 끝에서는 여운이 남는 것 같긴 한데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만든 게 감독의 의도이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싶네요. 네, 1부에서는 인셉션의 줄거리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영화의 내부의 이야기와 그에 따른 패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영화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화의 비하인드나 감독에 대한 외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2부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의 결말 부분에 나오는 OST죠. 타임 듣고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명작 토파보기 인셉션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내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외적인 이야기도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OST에 대한 질문 먼저 할까요? 혹시 패널분들은 영화 보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음악이 있으신지? 저는 사실 한스 짐머의 타임이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영화 외적으로도 그냥 이 음악을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아.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이 영화 음악을 정말 많이 들었어서 너무 좋아하는 음악이고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영화랑도 당연히 매칭이 너무 잘 되고 몰입을 극한까지 끌어올려주는 주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아무래도 농즈느 흐그레뜨리앙이 아닐까요?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불어 맞아요. 발음을 해주시면 안 돼요? 못합니다. 이 음악이 왜 꿈에서 깰 때 쓰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인셉션의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이 거의 다 올라갔을 때 이 음악이 느리게 한 번 더 나와요. 오. 그리고 영화가 완전히 딱 끝이 나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인셉션에서 이 노래를 듣고 꿈에서 깼을 때 이런 느낌이었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음악을 들으면 그 인셉션의 엔딩 크레딧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뭔가 논란이 관객들에게 이제 꿈에서 일어나 얘기하는 느낌이 들어서 논란한테 인셉션 당하셨네요. 네, 당한 거죠, 저도.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맞아, 이 노래 선정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맞아요. 킥을 쓰는 노래로서 이 노래가 정말 탁월했던 것 같고 오연님은 뭐가 제일 그러면 인상 깊으셨어요? 근데 저도
타임 굉장히 좋았던 게 저도 타임 공부할 때 이제 듣곤 아. 했는데 이걸 들으면 굉장히 비장해지고 공부에 엄청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조진다 공부. 진짜 오늘 간다 이러면서 그래서 진짜 한스 짐머답게 역시 음악을 잘 만드는구나. 맞아요. 타임 투표 나오고 이 농즈드 흐그레트리앙 한 표 나왔으니까 저도 이 네. 농느즈 흐그레트리앙 한 표 하겠습니다. 네. 2대2네요. 네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영화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확실히 이 감독은 데스와이프와 연관된 영화들이 참 많아요. 여자에 대한 결함을 항상 영화에 주입시키거든요. 막 인터스텔라에서도 쿠퍼의 와이프가 안 나오고 메멘토에서도 자신의 와이프를 죽인 사람을 찾으러 다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소재를 쓰는 게 혹시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해요. 지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소재? 저는 사실 그걸 이제 알았는데요. 음. 원래는 제가 논란 영화를 볼 때 그런 걸 딱히 신경 쓰지 않았어서 잘 몰랐는데 지금 질문을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시대가 시대다 보니 네. 뭔가 논란이 앞으로 좀 그런 걸 좀 반영해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앞으로 여성 캐릭터가 주축을 이루는 영화가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계속 아니면 이대로 지금의 흐름을 이어가면 좋겠는지. 저는 그거는 영화 내용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해서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네. 저도 이번에 이거는 처음 알게 된 것 같은데 논란한테 있어서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남자라는 인물이 뭔가 주인공으로서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점이 있나 싶어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되게 신기한 점인 것 같아요. 논란이 되게 사랑꾼으로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진짜 논란한테 가장 큰 상실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맞는 것 로맨틱하다. 같아요. 로맨틱 가이. 로맨틱에 거의 달리님은 꽂히셨는데? 맞아요. 로맨틱한데? 그 점에서부터 항상 영화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은 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이야기의 원동력이 사랑하는 와이프가 죽었을 때 가장 그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논란이 데스와이프 소재를 쓰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이런 데스와이프에 대한 이야기 말고 다른 비하인드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논란에 대해서 아는 비하인드가 있으신지 궁금해요. 결말 부분에서 이제 팽이 토템을 돌리는 거에 대해서 해석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코브의 진짜 토템이 반지다. 맞아요. 그래서 반지를 끼고 있으면 꿈이고 반지를 빼고 있으면 현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되게 흥미로웠던 게 아드리아네한테 토템에 대해 설명할 때 토템은 자기밖에 만들 수 없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말을 하는데 그 팽이 토템이 사실 매일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지가 코브의 진짜 토템이다. 이런 해석도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 해석 듣고 맞나 싶기도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어서 근데 토템은 자기만 만질 수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죽은 사람 토템은 다시 초기화 되나 보다. 저 이렇게 생각해. 토템 초기화. 주인이 없어졌으니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되게 해석이 다양하더라고요. 뭐 많이 숨겨놓은 것 같아요 감독이. 맞아요. 이런 약간 변태미가 있죠. 네, 맞아요. 치밀하다. 그래서 저는 되게 웃겼던 게 이게 각 배역의 이름 있잖아요. 네네. 이름 앞 글자를 따면은 드림즈가 된대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참 한편으로는 참 이런 부분에서까지 치밀하다 싶어서 웃기기도 한데 뭔가 게임 이스터에그 찾은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맞아. 이스터에그는 사실 몰라도 게임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것도 영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연관이 없잖아요. 맞아. 근데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나니까 괜히 배역 이름도 다시 한 번씩 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이상한 거에 집착하는 변태적인 모습 확실히 맞아요. 있어요. 그 확실히. 아리아드네 이름도 어떤 되게 유명한 설계자의 이름을 따왔다고 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막 몇 개 따오고. 근데 그랬다. 이런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맞아. 이렇게 디테일한 걸 그렇게 만드는 게 정말 덕심을 자극하는 맞아요. 감독인 것 같아요. 과몰입하기 딱 맞아요. 영화는 확실히 재생산되는 미디어잖아요. 네. 평생을. 근데 이런 곳곳에 비밀들을 숨겨 놓으면 다시 볼 때도 N차 관람할 때도 확실히 더 즐겁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바랬던 게 멜 역할에 케이트 윈슬렛이 맞아요. 배역을 제안을 처음에 받았다고 해요. 되게 옆에서 지금 지안님이 엄청 깜짝 놀랐어. 맞아요. 그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어가지고. 케이트 윈슬렛이 했으면 어땠을까? 케이트 윈슬렛 평소에 좋아하세요?
네, 저는 사실 그 타이타닉을 정말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디카프리오랑 케이트 윈슬렛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맞네. 그리고 그 멜 역할의 배우분도 너무 이미지가 잘 맞지 않아요? 케이트 윈슬렛이랑? 맞아요. 그래서 느낌이 되게 닮았다. 케이트 윈슬렛이 했어도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케이트 윈슬렛이 했으면 한 관객수 15만은 올라가지 아,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어요. 플러스로. 그리고 추가로 아서 역에 히스레저가 고려 중이었다고 해요. 오. 사실 그 전작인 다크나이트에서 조커로 진짜 엄청나게 희열감 넘치는 연기를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게 철회가 됐다고 하는데 히스레저가 됐다면 전 개인적으로 히스레저 엄청 좋아해가지고 네. 히스레저 됐다면 한 50만 원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계속 올라가네요. 근데 히스레저 됐으면 좀 아서가 다른 캐릭터가 됐을 것 같아요. 이미지가 느낌. 조금 달라질 네. 것 같긴 해요. 배우마다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캐릭터가 달라지니까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히스레저는 듬직한 느낌이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아서 조토끼하고는 뭔가 다른 느낌의 아서가 그럴 되지 수도 않았을까. 번듯한 느낌은 아니니까. 그쵸. 되게 궁금해지네요. 또 이런 거 보면 어떻게 그쵸. 됐을지. 그리고 인셉션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잖아요. 막 수상 이력도 엄청 화려하고 그쵸, 맞아요. 관객뿐만 아니라 되게 평론가들, 영화 전문가들한테도 되게 좋은 평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패널분들이 생각하는 성공 포인트를 하나씩 뽑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아무래도 각본 저는 논란 다 좋은데 시각적인 효과도 그렇고 되게 주목받는 배우들의 연기 그리고 거대한 자본 이런 것도 당연히 영화의 성공 포인트가 되겠지만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각본이 좋지 않았나. 맞아요. 그쵸. 흥미를 유발하는 스토리가 맞아요.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세계관 자체가 진짜 꿈이라는 소재로 이렇게 그 뭔가 이런 세상을 보여준다는 맞아요, 게 맞아요. 정말 1차 관람했을 때 엄청나게 쇼킹했어요. 음. 이런 세계가 진짜로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맞아요. 하면서 저는 굉장히 평소에도 꿈을 많이 꾸거든요. 어허. 그래서 오. 저도 막 대입하면서 봤던 것 같고 그거와 더불어서 이 캐릭터들도 너무 매력적이고 이 스토리도 되게 빈틈없이 잘 짜여져 있고 이런 게 모든 게 합쳐져서 이런 대단한 영화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도 오연님이랑 비슷한데 저는 이 주제가 큰 몫을 했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이게 꿈이잖아요. 꿈은 사람들 누구나 꾸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중적인 주제를 선택했다는 거에서 일단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설정을 짜서 영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흥미를 안 가질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은 내용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맞아요. 인간의 뇌나 꿈이나 무의식 이런 것들은 아직 저희가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미지의 세계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상상력을 가지는 분야니까 그런 점에서 좀 재미를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이런 개연성이나 연출 이런 거 자체가 너무 뛰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개연성을 정말 잘 살려준 배우들의 연기가 정말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를 좀 봤다 한 사람이면은 사실 디카프리오가 연기를 어떻게 하는지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물을 되게 입체적으로 잘 살려줘서 맞아요. 영화의 스토리가 더 빛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배우들의 연기력을 이끌어내는 것도 사실 감독의 역량 중 하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논란인 이유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영화 질문은 아닌데 번외로 그렇다면 혹시 패널분들은 인셉션처럼 자유자재로 본인이 꿈을 설계할 수 있다면 꾸고 싶은 꿈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저는 네. 항상 이런 주제로 얘기를 하면 뭐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으면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해도 저는 난 돌아가지 않겠다 오. 이렇게 좀 그렇게 뭐 변화하고 싶은 게 없는 편인데 그래도 부자가 되는 꿈을 한번 꿔본다면 로또 1등이 당첨돼서 또 근데 어떤 거냐면 1등이 당첨됐는데 이제 취직은 해요. 난 좀 부자니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쓴소리 들어도 취미로 일을 하는. 그쵸. 쓴소리 들어도 상관없는데 맞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죠. 현실적인 꿈을 꾸시네요. 그래도 맞아요. 막 건물을 부순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성 있잖아요. 로또는. 그쵸. 그것보다는 저는 약간 좀 터무니없긴 한데 교통수단이 아예 없는 공간에서 한번 우와. 살아보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현실에서는 약간 어딜 가도 차가 있고 버스가 있고 오토바이 빵빵거리고 이렇게 되게 그 교통수단에서 오는 소음이 스트레스도. 되게 심해요. 맞아요. 스트레스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런 교통수단이 아예 없어진다면 어떨까 되게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꿈을 설계를 할 수 있다면 그런 자동차나 전철, 오토바이 이런 게 하나도 없는 넓은 도로 한번 구경해보고 싶어요. 조선시대 그때 태어났었어야 됐나 봐요. 시아님은요? 저는 사실 예전부터 자각몽이 너무 꿔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냥 자각몽을 한번 꿔보고 싶긴 해요. 저는 옛날에 도라에몽을 진짜 재밌게 하거든요. 도라에몽 보면 그 스프레이 중에 구름 위를 걸어다닐 수 있는 스프레이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프레이가 있어요? 네. 이제 구름이 수증기가 아니야. 이제 밟으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신기하다. 그래서 전 구름에 대한 소망이 사실 지금도 좀 있거든요. 비행기 타거나 할 때도 구름을 되게 좋아해서 구름에 위에서 살고 싶어요. 약간 그런 포근함, 푹신푹신함 이런 감정을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대박. 신기하다. 되게 판타지스럽다. 그러니까요. 제가 제일 말도 안 돼. 그게 그러니까 꿈인 거죠. 아, 그렇죠? 맞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논란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서 네. 논란이 최근에 루머로는 배트맨 시리즈나 뭐 007, 스타워즈 같은 대형 작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할리우드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혹시 패널분들은 논란이 연출했으면 하는 주제나 영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아까 얘기 나왔던 그 여성 서사 중심의 이런 스토리도 논란이 있으면 과연 어떻게 나올까 궁금하긴 해요. 저는 호아킨 피닉스를 주연으로 하는 음. 되게 인간의 고뇌를 담은 되게 딥한 영화를 찍었으면 잘 만들 것 같아요. 대중적인 영화 말고 되게 막 예술 영화, 마이너한. 네 마이너한 그런 영화를 이 사람은 어떻게 찍을까? 사실 잘 못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의 본능이 되게 돈 되는 영화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못 참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아무래도 블록버스터를 많이 좋아하는 맞아요. 감독이라 되게 그렇죠. 판이 커지니까 그 사람이 네. 찍으면. 달리님은요? 저는 정말 자본이 빵빵하게 들어간 우주 정반대. 영화를 한 번 더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주는 시각적인 즐거움이 너무 크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러한 즐거움은 자본이 없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아, 그쵸. 그래서 아마 논란만의 그 자본 빵빵한 그런 우주 영화를 한 번 더 만들어 준다면은 되게 시각적인 재미가 극대화된 영화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이런 영화를 한 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어떤 측면에서 영화를 되게 감상하느냐 이거에 따라 원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더피님은 좀 딥하고 어. 어떤 그런 내용적인 드라마. 측면을 더 집중하시는 것 같고 달리님은 달리님, 시각적인 네, 맞아요. 시각적인 재미를 좀 더 집중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저도 달리님이랑 좀 비슷하게 논란 영화 중에서 인터스텔라나 인셉션을 제일 재밌게 봤던 것 같아서 이번에도 좀 기발한 SF적 상상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아니면 요즘 AI가 사회 이슈니까 그쵸. AI 관한 영화를 오. 만들어 보면 잘 만들 것 같다. 그거 이런 진짜 생각을 궁금하네요. 네,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으면 만들었으면 좋겠다 논란이. 네, 맞아요. 논란 이거 듣고 있어. 논란. 듣고 있나? 듣고 있나 논란? 그러면 인셉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 보았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패널분들이 떠올랐던 영화 하나씩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미안 셔제 감독의 퍼스트맨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우주 비행사의 일대기를 담은 건데 라이언 고슬링이 주연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도 되게 죄책감과 후회에 사는 되게 고통스러운 사람인데 어쨌든 우주에 갔다가 결국 그 작전을 수행해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거예요. 퍼스트맨이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의 일대기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 네,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담은 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고뇌와 그런 게 되게 잘 담겨 있고 그 집으로 돌아온다는 어쨌든 내용이 좀 인셉션과 맞닿아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저는 아무래도 인터스텔라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제 속에서는 굉장히 세트처럼 느껴지거든요. 결이 비슷한. 네, 결이 뭔가 세트처럼 느껴져서 또 제가 이 두 영화에 삽입된 한스 짐머의 음악을 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음악적 공통성도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터스텔라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드니 빌네브 감독의 컨택트라는 어. 영화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인셉션의 큰 주제가 꿈이라면 컨택트의 주제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컨택트에서는 이제 외계 생명체랑 접촉을 해서 소통함으로써 인류의 시간이랑 그 외계 생명체의 시간, 이 시간의 흐름 차이를 이제 주인공이 겪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셉션의 주인공이 꿈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제 컨택트의 주인공은 시간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주인공이 변화한다는 점이 저는 유사하게 느껴져서 아마 인셉션을 재밌게 본 사람이라면 컨택트 또한 재밌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컨택트가 생각이 맞아요, 났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연출 방식에 있어서 비슷한 덩케르크가 떠올랐고 덩케르크는 제가 전쟁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도 되게 몰입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되게 리얼하게 전쟁을 묘사한 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또 달린진처럼 그런 시각적인 연출 이런 거에 재미를 느끼셨다면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셔도 원을 맞아요. 보셔도 맞아요. 약간 비슷한 그런 재미 요소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시라 하나요? 건물? 그 씬이 네. 되게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인셉션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게 짜치다 아, 라는 평도 있어요. 아쉽다. 되게 너무 오마주를 조금 퀄리티 떨어지게 했다 이런 평도 있는데 한번 안 보신 분들은 보셔서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2부에서는 영화의 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패널분들의 에피소드와 추천작까지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최종적으로 영화 인셉션에 대한 별점을 각자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의 별점 방식 아시죠? 별점이 10점 만점에 5점 이하이면 별로라는 의미에서 펀치, 그리고 이 영화의 별점이 6점 이상이면 취할 정도로 좋겠다는 의미의 드렁크로 구분해서 평점을 매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들을 종합해서 영화 인셉션에 대한 본인의 최종평과 함께 각자 영화의 별점을 매겨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별점은 전 8점입니다. 8점의 드렁크고 한줄평은 스크린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꿈의 표상입니다. 에? 좋은데요? 저는 드렁크이고 9점인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높게 해주셨네요. 많지다 많지. 뭔가 한 문장으로 저는 얘기를 해보자면 네. 비선형적 플롯 구조라는 복잡한 전개임에도 사람들이 이 영화를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오. 생각을 해서 저는 9점 드리겠습니다. 오. 다들 한 줄 평에 힘이 많이 실리셨는데요. 저도 드렁크인데요. 저는 9점을 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잘 만든 영화고 결말에서의 여운이나 주제가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한 줄 평은 안정적 현실을 위해 또다시 시작되는 무의식 속 도박으로 할게요. 오. 아, 해주셨네. 부담되겠는데? 오, 저는요 드렁크고요. 저는 사실 이번에 다시 보면서 조금 아쉬운 점들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1회차 때 너무 재밌게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새벽 2시에 봤는데 졸지 않고 이제 그대로 봐서 4시 반에 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띵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점. 와, 많지다 많지. 진짜 많지다. 10점이다. 완전 많친데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다른 분들이 너무 한 줄평을 빡세게 해주셨는데 좀 담백하게 논란의 정체성이 담긴 수작 이렇게 하겠습니다. 담백하다. 멋있죠? 짧고 좋은데요? 굵다. 네, 팟캐스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영화의 OST 농스는 흐그레뜨리앙 듣고 가겠습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네, 오늘은 크리스토퍼 놀란의 명작 인셉션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영화는 N차 관람을 할수록 또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놀란의 영화들을 살펴보면 과학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가 많은데요. 과학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를 시각화해서 만드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번 영화를 보고 또 이번 방송을 통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짜임새 있게 전개되는 그의 작품들은 늘 새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평소에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해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진행의 터피, 패널의 지안, 달리. 오야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